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승미소입니다. 오늘은 세계경제 위기, 금융위기 10년 주기설, 세계경제 위기는 오는가, 오늘은 3부죠. 이머징 편에 대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원래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머징이 사실 상당히 큰 혼란이 있었죠. 아르헨티나를 시작해서 터키,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까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머징 국가들이 세계 경제 위기의 근원지가 될 수 있는지 오늘 이머징 종합편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방송은 항상 요점 정리부터 시작하죠. 이머징 위기다 그러면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환율입니다. 환율이 폭등하게 되면, 즉 자국의 화폐 가치가 달러 대비 폭락하는 거죠. 환율이 폭등하게 되면 그 나라가 위기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미소가 항상 주장하는 말 아시죠? 환율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공식을 지난번 혹시 제 강의를 보신 분들 몇 번 이걸 정리해 드렸죠. 환율을 저는 돈이라는 게 원래 빚의 증서지 않습니까? 국가 전체의 돈은 결국은 국가에 대한 신용에 대한 담보로 환율이 정해지죠. 그게 곧 환율인데요. 이 돈의 가치와 환율이 결국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서 봤던 대로 돈은 곧 은행 시스템, 은행의 대출로 인해 생기는데 그걸 보증하는 게 한 국가의 중앙은행 시스템이다. 그 다음에 이 중앙은행이 발행한 이 종이 쪼가리를 돈으로 인정하는 것, 결국 그 돈으로만 세금을 받겠다는 정부의 보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정부의 보증만으로 돈이 되느냐? 되기도 합니다. 무조건 되죠. 근데 정부의 보증만으로 가치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는 대외적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원화가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들고 해외에 가서 사용할 수는 없지만 해외에서 인정한다는 의미는 이 종이 쪽지의 돈도 있지만 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이나 자산들이죠. 자산을 해외에서 인정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폭등하게 되면 그 가치가 떨어지면서 실제로 사람들이 자산 소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국내 보증도 있지만 해외의 보증이 필요하다. 해외의 보증은 결국은 미국이 하는 거고, 미국이 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 나라 국가의 화폐를 인정한다. 그런 의미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돈은 곧 빚의 증서고 환율이라는 것은 그 빚의 증서를 해외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근데 해외에서 다른 나라들을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인정하면 꽝.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의 반기를 드는 나라들의 환율은 폭등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베네수엘라, 이란이죠. 그 다음에 미국과 친한 나라들은 비교적 안정을 찾죠. 브라질이 그런 나라죠. 대선 전만 하더라도 룰라 좌파 정부가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니라 해서 환율이 폭등을 했지만 우파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고 있는 모습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돈은 곧 빚의 증서고, 빚의 증서를 보증하는 것은 국가에서는 중앙은행과 정부가 세금을 받겠다는 확인. 그런데 글로벌에서는 결국 미국의 인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인정을 미국의 성은은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객관적인 지표, 외환보 요구와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환율은 제가 스스로 만든 공식입니다. 제가 공부하다가 환율은 사실 식이 없습니다. 상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적 가치를 하더라도 이머징 국가의 환율은 제가 보여드리는 이 표대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국가의 전체에 있는 돈을 통화량이고 그걸 보증하는 객관적인 지표, 외환보 요구, 경상수지 흑자 능력, 그다음에 GDP 성장률, 그다음에 미래 성장, 기술 혁신 기업이 얼마나 많냐,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업이 얼마나 많냐. 이게 곧 무역수지 흑자 능력이겠죠. 이 표로서 환율이 보여지더라. 만약에 환율이 폭등하게 된다 그러면 저 통화량, 밑에 분모가 있는 외환보유고나 경상수지 이런 부분이 엉망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데 통화량까지 급증하면 환율은 대상승, 그러니까 환율 가치가 대폭락하게 되죠. 그래서 돈이 쓰레기가 되는데 그게 베네수엘라가 요즘 모습이죠. 반대로 또 하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데 재정 건전성이 훼손돼서, 즉 돈을 막 프린팅 해버리면, 죄송합니다. 아르헨티나가 그런 경우죠. 이래도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 가치가 폭락하게 됩니다. 아무튼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객관적인 지표, 외환보유고 확충 능력, 경상수지 흑자 능력, 그 다음에 무역수지, 즉 기업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점. 이런 대표적인 아세안 국가 중에 하나가 베트남이죠. 최근에 무역 흑자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그 경제가 좋아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환율에 대해서 이 정도 알아봤고요. 이제는 그렇다면 이머징 국가의 환율이, 이머징 국가라는 게 갑자기 생긴 나라들이 아니잖아요. 이미 수백 년, 수십 년 이렇게 이미 국가가 생성돼서 세계 경제의 일원이 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겼던 건 아니고요. 그 핵심적인 이유는 결국 미국의 양적 완화 중단, 그 다음에 2015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의 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상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왼쪽의 경우는 미국의 금리, 기준금리의 진앙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2015년 12월에 0%에 있던 금리를 최초로 올렸고 그 이후 8번 연속으로 지난 9월, 이번 올해 9월에 현재까지 2.25%로 올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금리를 올린 시점과요, 양적 완화가 중단된 시점이 거의 연결되어 있습니다.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가 시작된 이후 미국은 정확하게 3번의 양적 완화를 실시했습니다. 2009년에 첫 번째, 2011년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 2013년에 QE 양적 완화를 3번째 실시했는데요. 2014년 말, 15년 초에 양적 완화를 종식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중단했고요. 1년 있다가 2015년 12월부터 금리를 올렸는데요. 이때부터 최근에 시장, 금융시장,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주요 이머징 국가들의 환율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왼쪽, 이게 미국의 달러화 지수인데요. 달러화 지수가 2014년까지 거의 80대에, 80.0대에 있다가 양적 완화가 중단되고 금리를 곧 올린다는 소식과 함께 지속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죠. 이게 2014년 중반부터입니다. 원래 이런 환율 같은 경우는 6개월이나 이렇게 미리 선반영을 하죠. 자, 오른쪽이 인디아입니다. 인디아 루피. 루피도 2014년에 어느 정도 안정되는 척 하다가 본격적으로 올랐죠. 그러니까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는 시점. 이 시점이 뭐죠? 양적 완화가 중단되고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는 시점이죠. 그래서 다시 다른 나라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터키입니다. 터키도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서요. 무려 올해 얼마 전에 미국 목사를 석방하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4배 정도 올랐다가 최근에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도 터키의 리라도 결국 2014년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 나라는 인도네시아 루피아입니다. 루피아. 인도네시아도 인도나 터키, 인도하고 비슷한 모습이죠. 2014년 하반기 거의 중반 6월 정도에 저점을 찍었다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게 됐죠. 즉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크게 이런 이머징의 위기는 본격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양적 완화 중단과 함께 시작된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이머징의 위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미국의 금리 인상에 왜 이머징에 이런 피해를 주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미국의 저금리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저금리는 결국 2009년부터 2008년 말부터 시작됐죠. 2009년부터 2015년 12월에 금리를 올리기까지 약 6년간 0%의 금리를 유지했었습니다. 0%만 했던 게 아니라 중앙은행이 머니프린팅을 통해서 은행들, 주요 은행들의 모기지 등의 대출 채권을 사주는 형태의 양적 완화를 실시하면서 유동성을 퍼부었죠. 그래서 미국의 저금리 6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찾아보면, 살펴보면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서 왜 이머징들이 힘들어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미국의 저금리, 양적 완화와 실시된 같이 동반이 되어온 미국의 저금리는 한마디로 은행들한테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할 충분한 동기를 부여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0%로 빌려서 한국에 와서 채권 사면 기본적으로 2, 3%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거기다 미국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환율까지, 환차 이익까지 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돈들이 이머징 주요 국가들로 쏠려 들어가기 시작해서 그들 나라의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미국의 최대 수출품이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수출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시작하면 다른 나라들이 시차를 두고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대장국가가 먼저 해야지, 미국이 만약 인플레이션 수출하지 않는데 한국 같은 나라가 2009년에 가령 미국이 금리를 3, 4% 유지하고 있는데 0%로 떨어뜨렸다. 의자가 대규모로 탈출하게 되죠. 그래서 대장국가인 미국이 인플레이션 수출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순차적으로 인플레이션, 즉 저금리를 유지하게 되는데, 그 시점에 미국 돈까지 그 나라에 몰려 들어오면 자산 가격이 상승하겠죠. 부채가 늘어나면 자산 가격 상승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금리는 미국에서부터 시작했고, 그 돈이 그 나라로 들어오면서 이머징 국가들도 따라서 저금리를 했으니 자산 가격들이 폭등하면서 미국 돈은 더 많은 수익을 내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반대의 포지션이 되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대출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출 이자를 부담하면 결국은 그 돈이 미국으로 들어와야 되고, 미국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머징에 투자했던 주식, 부동산, 채권을 팔게 되죠. 팔게 되면 그 나라의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 돈은 그걸 먼저 디플레이션 수입이 되는데, 디플레이션, 고금리 수입에 대한 반응을 먼저 시작하고 그 반응이 따라오면서 이머징들이 위기를 겪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 중에 더 큰 위기를 겪은 나라들은 어느 나라들이냐? 무역수지, 즉 무역수지를 포함한 경상수지가 적자국들, 이런 나라들이 더 크게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돈들이, 외국 돈이 돌아와서 여러 가지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를 회수할 때는 그 자산을 처분하게 되거든요. 그 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그 다른 돈까지 같이 처분하게 되죠. 자국 국민들까지 처분하게 되니까 결국 외자 유출이 심해질 수 있는 거죠. 외자 유출이 심해지면 통화량 공백이 되겠죠. 그래서 펀더멘털이 약한 나라들, 펀더멘털이라고 하면 무역수지를 포함한 경상수지가 적자인 나라들은 이런 미국 자본의 유출로 인해서 큰 폭의 환율 상승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를 자국 국민들도 따라하게 되면서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미국의 금리 인상은 지난 6년간 벌어졌던 인플레이션의 수출 시기에서 이제 고금리 수입 단계로 바뀌어서 힘들어하는 나라를, 특히 경상수지가 적자인 나라들을 중심으로 환율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맨 먼저 대표적인 국가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왼쪽 그림은 아르헨티나의 중앙은행 대차대표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뒤에서 보여드릴 나라들하고 좀 다른 게요.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는 양적 완화를 실시했습니다. 거의. 즉 정부가 복지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 채권을 중앙은행이 매수하는
글로벌 기축통화국들만 한다는 양적 완화를 감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꼴이 됐죠. 감히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가 양적 완화와 비슷한 걸 실시한다? 환율이 이렇게 박살이 납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렇다면 경상수지라도 흑자를 났다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을 메꾸기라도 할 텐데 지난 6년, 7년간 아르헨티나는 지속적으로 GDP 대비 최대 3.5%까지 경상수지 적자를 보였던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XX 없이 헛짓을 해서 폭락하게 돼버린 거죠. 자국 화폐가요. 자, 이번에는 인도입니다. 인도도 최근에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이유가 인도도 이머징이었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자본들이 인도 국내를 탈출하게 되는데 문제는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도도 경상수지 적자가 최근 3년간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자본이 미국 금리 인상을 틈타서 빠져나가 버리니 어떻게 되죠?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게 됩니다.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환율이 올라가게 되죠. 환율이 지금보다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진짜 인도도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인도가 이렇게 경상수지 적자가 심했던 이유는 에너지 수입 때문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즉 석유 수입의 글로벌 3위 국가가 인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위에 브렌트유입니다. 브렌트유 평균 가격이 어느 정도일 때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얼마인지를 보이는 건데요. 2018년, 19년 어느새 지금 거의 65달러 되지 않습니까? 브렌트유. 그러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2.4%로 확대된대요. 즉 인도의 환율이 내려갈 가능성이 없게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되겠죠.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원유 가격 상승까지 이를 더 부채질하고 있다. 자, 세 번째 보실 나라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왼쪽은 인도네시아의 경상수지입니다. 경상수지가 GDP 대비 무려 1.7, 1.8%. 인도네시아의 GDP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한국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글로벌 14위, 15위권 되는데요. 1조 4, 5천억 달러 하는데 1.7%, 2%를 최근 수년간 하고 있었다. 적자 폭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당연히 올해 초부터 이머징 환율 올라가면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도 외환보유고가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환율이 인도네시아의 루피아화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나라는 브라질입니다. 제가 지난 6월 말 브라질 경제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한번 방송을 했었죠. 브라질도 일단은 GDP 대비 1% 정도의 경상수지 적자국입니다. 그런데 경상수지 적자임에도 브라질은 무역수지가 흑자인 나라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난 2015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무역수지를 흑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경상수지 적자다 그런 얘기는 자본수지나 그 다음에 국제수지가 마이너스란 얘기죠. 외국 자본이 빠지는 경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나마 무역수지가 저렇게 흑자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면 외국 자본이 나가다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행스러운 건요. 지난번 브라질의 환율이 브라질 헤아라가 달러 대비 4.1을 넘어가는 순간 그 근처에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브라질 대선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대선에서 예비 후보로 룰라 대통령이 감옥에 있잖아요. 그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 하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당당히 1위를 했어요. 그래서 룰라는 누굽니까? 좌파고요. 미국 자본은 좌파 정부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다가 브라질 좌파 정권 나오는 거 아니냐 하면서 환율이 폭등을 했었는데 다행스러운 건 우파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머징 국가가 세계 경제 위기를 불러오는 게 가능하냐? 그건 뒤에서 얘기하고요. 만약에 이머징 국가에서 위험해질 수 있는 나라다. 그러면 저는 크게 인디아와 브라질을 꼽습니다. 앞에 터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는 신경도 쓰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아르헨티나가 망했어도
세계 어느 나라도 아르헨티나 때문에 곡소리를 했거나 주가가 빠진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 GDP 규모가 터키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너무 적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GDP가 세계 경제가 아주 주목할 만하진 않는데요. 이 두 나라는 GDP 규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인디아, 세계 글로벌 GDP 세계 6위입니다. GDP가 2조 8천억 달러입니다. 브라질은 2조 1,300억 달러입니다. 상당히 크죠. 만약에 이머징 국가의 문제로 세계 경제가 흔들린다. 그러면 인디아와 브라질, 저는 두 나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탈리아 보셨죠? 2조 달러가 넘고 브라질보다 한 단계 밑에 있는 나라가 흔들릴 때 세계 경제가 출렁출렁 하잖아요. 그 얘기는 금융시장에서 영향을 주려면 적어도 2조 달러 정도의 GDP는 줘야 된다. GDP가 크다는 얘기는 글로벌 은행들한테 빌린 돈이 많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문제가 된다면 인디아와 브라질 두 나라뿐인데, 최근에 브라질은 보우소나루, 소보로빵 같은 이 보우소나루, 그냥 발음 쉽게 하기 위해서 보우라고 하겠습니다. 브라질의 새로운 대통령 별명이 트럼프 아닙니까? 이분이 그동안의 미국 자본의 걱정이었던 좌파 정권 이 부분을 완전히 갈아엎은 것을 넘어서 이건 트럼프보다 더한 사람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트럼프, 미국의 입맛에 맞게 이분이 대중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대선 기간에요. 이 신문기사 파이낸셜 뉴스를 보시면 중국 기업의 산업을 좌우하도록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고, 중국인들이 브라질에 땅 사고 있거든요. 거기다 농사 짓기 위해서. 브라질 토지 소유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답니다. 더구나 중국의 영린이 어딥니까? 중국의 영린이 대만, 타이페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2월에는 대선 후보, 이거 아무도 쉽게 하지 못하는 일을 대만을 방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했던 거 브라질이 선언해 버렸어요. 한마디로 트럼프의 손을 잡고 우파의 길로 가겠다고 공식 선언한 꼴이 돼버렸는데요. 이렇다면 미국 자본이 브라질을 공격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더구나 무역수지까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위기의 진원주의의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브라질은 아닐 것이다. 즉 브라질에 채권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은 이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제는 안전한 밤을 지내도 되실 거라고 보고요. 인디아, 문제는 인디아입니다. 세계 글로벌 GDP 6위 국가 인디아가 경상수지 안에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트레이드 밸런스, 무역수지까지 찾아봤더니 무역수지도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환시장에서 환율 상승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돈을 좀 많이 쓰는 모양입니다. 왼쪽 그림이 환율 방어하기 위해 쓴 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외환보유고가 4,300억 달러에서 최근에 4천억 달러로 300억 달러가 줄어버렸습니다. 여러분 4천억 달러도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의 GDP가 1조 6천억 달러인데 지금 4천억 달러잖아요. 인도의 GDP는 2조 8천억 달러입니다. 우리보다 무려 거의 40% 이상 큰 나라가 외환보유고가 같다? 그만큼 대외 변수에 취약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승미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머징 문제로 세계 경제가 만약에 휘청한다. 그렇다면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인도일 것이다. 현재 시간 달러와 인덱스가요 97을 넘어버렸습니다. 즉 12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달러와 인덱스가 강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머징 통화들의 약세, 이머징 통화들의 환율 상승, 달러 대비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워낙 GDP 규모가 크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둘 다 적자이고, 그리고 최근에 2018년 이후로 외국 자본이 아웃플로 인도를 빠져나가는 규모가 커지고 있는 인도를 주목하고 있어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잖아요. 세계 경제 위기 역사상
이머징 국가의 위기가 세계 경제 위기로 발전한 전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인도만한 나라의 규모, 인도만한 규모의 나라가 흔들려 본 적이 없기도 합니다. 아무튼 인도는 우리들이 주의를 하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어느 날 폭락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인도 정도 규모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인도가 힘들다는 뉴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뉴스가 나오는지 제 상승미소가 열심히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융위기 10년 주기설, 세계경제 위기는 오는가? 이머징 편 분석해봤습니다. 자, 결론은 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결론은 이 마지막 페이지, 보고 계신 페이지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척 짧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방송 끝나시면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면 상승에서 더 열심히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